네, 또다시 발사체 3발을 쏘며 도발한 북한. 정치권이 일제히 규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해법에 있어서는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번 한 주 전국 소식 묶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아침 또 북한이 근 한 달여 만에 또 도발을 했습니다. 청와대도 이제 곧장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소집했는데 정치권에서 반응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반응을 좀 그래픽 통해서 볼까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빈틈없는 억제 방안이 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이런 도발 소용없는 짓이다 그랬고요. 자유한국당은 문정부 더는 미룰 수 없는 임계점에 있다는 걸 좀 깨달아야 된다. 국민의당은 이번에야말로 정부의 존재 이유를 보여줘야 한다 이런 촉구를 했고 바른정당 역시 청와대 여당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3당은 청와대의 어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는데 민주당은 억제 방안이 있다. 어떻게 보면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으로 뭘 좀 얘기를 하는 걸까요? 네, 야당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좀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이런 취지로 오늘 이야기를 한 걸로 보이고요. 지금 민주당은 억제 방안이 있다. 북한의 저런 도발은 소용없는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을 통한 우리의 그 연합 자산을 우리가 충분히 가동을 하면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고 또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국지적 도발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지금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좀 미덥지 못한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호히 대응할 때는 대응을 해야 되는데 단호하게 대응할 국면에 대화의 문은 계속 열려 있다고 대화 제스처를 취하는데 북한은 오히려 계속 도발을 여러 차례 하고 있단 말이죠. 최근에도 오늘 이게 탄도미사일인지 300mm 방사포인지는 아직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김정은이가 북한 화학재료연구소 가서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시를 했고 또 노동신문을 보면 북한이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백령도 하고 대연평도 점령 훈련까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북한의 이 도발을 아주 다각도로 북한이 진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계속 북한에 대해서 어떤 대화를 기대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불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상황에 따라서 단호히 대응을 해야 그리고 한미 공조에 물샐 틈이 없다라는 걸 보여줘야 북한이 도발을 포기하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정부는 지금 대화 제재를 병행한다면서도 무게가 너무 대화 쪽으로만 치우쳐 있으니까 야당이 지금 좀 정신을 차려라 이런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측 입장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그 동안에 그 정부가 사드 논란 전후로 있었습니다만은 사드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안정되게 배치를 비롯해서 북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차분하게 말하자면 미국과의 관계도 유연하게 이렇게 접근해 가는 과정에 있고 또 이번에도 21일부터 24일까지 얼지 프리덤 훈련을 훌륭하게 잘 수행해 가고 있고 방금 영상이 나왔습니다마는 청와대의 어떤 민주당 당원과의 지도부과의 그 만남에 있어서도 오늘은 축배를 들지 않겠다 이런 정도의 어떤 북의 위기 말하자면 실제적으로 8월 25일이 승문절이 있기 때문에 예상되어 있는 예측의 어떤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군과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말하자면 어떤 촉각을 갖고 있다는 건 사실이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국민 여러분들이나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우리 정부가 북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만 생각하고 방어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지나친 공격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장기적으로는 물론 우리 한국의 더 자주 국방을 위해서 전자권 문제나 미국과의 일정 정도의 소통과 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정권 초기에 그나마도 문재인 정부가 어떤 미국과의 관계 또 실제적으로 그저께 또 한중 수교 25주년 행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단순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미국만의 파트너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있던 4강의 어떤 파트너 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함께 고려하는 부분이 정부 입장에서 또 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좀 모호하지 않느냐 하는 공격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현 정부가 말하자면 야당이 공격하듯이 그렇게 국방의 문제라든지 억지력의 문제에 있어서 소홀하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너무 과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매년 이제 한미 간에 이제 을지 훈련을 해 오는데요. 훈련 중에는 항상 북한의 도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견된 도발이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어쨌거나 문재인 정부 이후 북한이 벌써 8번째입니다. 때문에 정부의 대북 정보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건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여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도 을지훈련할 때 북한이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단 말이죠. 네. 이번에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청와대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북한의 이 도발이 누그러져 보인다. 그래서 뭐 이번 을지훈련 기간 동안에 도발이 없을 수 있고 만약에 도발이 없다면 북한을 변한 것으로 판단해서 대화를 더욱 추진하겠다 이런 취지의 네.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도발을 했단 말이죠. 물론 이 도발이 괌 포위 사격에 준하는 고강도 도발이 아니고 네. 뭐 저강도 도발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도발은 대한민국을 겨냥한 도발이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와대의 이런 관계자가 이런 말을 미리 이렇게 하는 거는 적절치 않았다고 보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미 공조가 정말 충분히 가동되고 있는가. 특히 이 북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지금 미국이 더 많이 갖고 있는데 미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정찰의 정보가 우리 정부하고 충분히 공유가 돼서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불안감은 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북한이 이 발사한 이 실체를 가지고 이것이 탄도미사일인지 300mm 방사포인지 또 미국과 한국 정부의 판단이 지금 좀 다른 것 같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한미 양국 간의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불안한 감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미국 정부가 정말 예민한 북한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안 준 경우도 꽤 있었어요. 그것들이 김대중 정부, 뭐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두루두루 다 있었는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는 국민들이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네. 우려가 나올 수 있죠. 어쨌든 근데 뭐 오늘 같은 경우 좀 저강도 도발이라고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괌 포위 사격 같은 미국을 향한 게 아니라 당장 대남용이었다는 분석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한국을 말하자면 이제 인질로 잡고 미국과 협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양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하나하나 자기가 미국과의 어떤 대화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면에서 살라미 전술과 같은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과거의 10년 동안의 보수 정부보다는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 어떤 아주 일체적인 어떤 의사소통을 할 만큼의 상대가 안 된다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상대적인 어떤 불안 혹은 어떤 위축감 이런 것들이 정보 경유에서도 좀 말하자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앞으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미 간의 관계가 더 많이 벌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기에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 실제적으로 보면 미국 국내에서도 국방부와 국무부 간에 대북 관련된 정책이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인내력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현재 최근에 어떤 미국의 어떤 군사의 수뇌부들이 한국을 잇따라 방문해서 하나하나 어떤 인적인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이 의원님께서는 잠깐 언급을 해주셨어요. 오늘 이제 북한이 이런 발사체를 딱 어떤 도발을 하고 나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뭐 300mm 방사포다, 개량된 방사포다 그렇게 추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미국 쪽에서는 좀 분석이 달랐어요. 단거리 미사일, 탄도 미사일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어쨌든 엇갈린 분석인데 이게 정보 공유가 제대로 안 돼서가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이제 빨리 그런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한국이 잘못했든지 뭐 미국이 평가를 잘못했든지 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막 그런 부분들은 그 서로 다시 지금이라도 말하자면 정보를 공유해서 네. 보다 정확한 어떤 그 결과분들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어떤 태평양 함대 사령부의 발표에 의하면 대변인 발표에 의하면 첫 번째와 세 번째 것 자체도 이렇게 잘못되고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정확한 말하자면 타이밍이냐 정확도냐라는 네. 측면에서 좀 말하자면 우리 정부가 좀 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매뉴얼 같은 걸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와 우리 관련해서 정부가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와 관련해서 이 300mm 방사포는 사실은 우리 이 군이 굉장히 경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사실은 북한의 최신형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사거리가 원래 200km인데 지금 250km 날아갔다면 사실은 사거리가 늘어났고 휴전선에서 이걸 쏠 때 성주에 배치된 사드 기지도 타격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예. 그리고 우리 계룡도의 육범도 타격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협적이고 요격하기가 어려운 무기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미 양국은 이것도 탄도미사일의 일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측면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발사한 것이 300mm 방사포인지 아니면 스커드인지 그거는 더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네. 이런 것도 양국이 발표하기 전에 좀 더 정보를 공유해서 좀 일관된 목소리가 나와야 북한이 보기에도 한미 공조가 굉장히 튼튼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좀 엇박자를 내니까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걱정이고 북한은 더욱 한미 간의 어떤 균열을 위해서 계속 이간 목적으로 여러 가지 도발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쨌건 간에 엊그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추미애 민주당 대표를 포함해서 뭐 이렇게 국가안보실 2차장 등 청와대 이제 수석급 만찬이 있었어요. 근데 보수 야당이 이거를 좀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래픽 한번 보실까요? 네. 홍준표 대표가 세게 말씀하셨네요. 을지 연습 기간에는 술집 안 가는 게 관례인데 이 정부 곧 무너질 수도 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우리 정우영 국가안보실장이 훈련 끝난 상황이다. 뭐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바른정당도 여기에 엄중한 식의 술판이 뭐냐며 질타했는데 술판은 좀 과장된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간단한 저녁 자리라고 이제 추미애 대표는 해명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좀 냉철하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홍준표 대표 이야기대로 술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하는 자리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뭐 무너질 거라는 식은 홍준표 대표의 순전히 본인의 기대인 것 같고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을지훈련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자축하기 위한 그런 모임 자리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정무적 판단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정식에서 식사를 하면서 네. 폭탄주도 돌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자리에서는 그냥 맥주 한두 잔 정도 마시고 간단히 정말 추미애 대표 말씀처럼 간단히 끝내는 게 나왔는데 꼭 그렇게 간단히 끝낸 것 같지는 않아요. 폭탄주도 좀 돌았고 그다음에 네. 그 자리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시간에 국회에는 청와대 안보실장하고 1차장이 참석을 했어요. 예결위에 참석을 해서 네, 답변을 네. 하느라고. 그러면 이분은 청와대를 지키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네. 청와대 관계자들이 12명이 고위급 관계자들이 다 모이고 당 관계자들 모였는데 청와대가 텅 비어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엔 정무적 판단이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훈련 기간에는 가능한 한 밥은 먹더라도 술은 안 마시는 게 옳다 이런 생각입니다. 밥만 먹었어야 되는데 괜히 술잔이 돌아서 그런데 이제 오늘 그런가 하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랑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네. 전원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이제 같이 점심 한 끼 했습니다. 네. 뭐 대통령이 여당 의원 전체가 만나는 거 취임 후 처음인데 만나서 어떤 얘기가 좀 오갔나요? 뭐 앞서서 우리 YTN에서도 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우선 그동안에 이 정부가 승립되는 과정에서 네. 첫 일성은 아무래도 이 문재인 정부는 곧 민주당 정부다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의 어떤 정체성 또 자부심을 북돋아주는 이제 네. 그런 말씀이었고 어쨌든 이 정부가 승리하는 데서 민주당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100일 이후의 과정은 이 정부가 해야 될 국정과제를 하나하나 입법과제로 가야만 입법적인 재정비를 해야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말 여당이 잘 역할을 해달라. 네. 사실 한편으로는 덕담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사실은 여당이 여당답게 역할을 잘 못한 부분들도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지나칠 정도로 저 대통령께서 국회가 갖고 있는 어떤 후진성을 지적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서로의 역할과 말하자면 분위기를 북돋우긴 하지만 조금 더 당이 긴장감을 가지고 네. 이어받아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이 있지 않았냐 하고 네. 더군다나 이제 안보의 엄중성 때문에 건배 제의도 안 하겠다 이렇게 또 네. 흥을 돋구지 말자. 이것은 그야말로 사실은 흥을 돋구거나 건배 제의를 하는 것은 야당이 기다리고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 달라. 네. 과거에 예를 들어서 또 뭐 인사청문회 때나 예결위 뭐 추경 때 민주당 의원들이 보여준 태도가 어떤 거였습니까? 네. 사실은 전체가 다 모아놓고 도와달라고 해도 못하는데 민주당 네. 의원들의 자리를 비우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되는 무책임한 여당의 모습이었죠. 이제 그런 부분에 다시 재발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제가 오늘 오찬 네. 화면은 지금 보시는 네. 것처럼 넥타이는 매지 않은 정장 차림, 메뉴는 곰탕이었다고 그러는데 메뉴가 곰탕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아마 좀 조촐하게 하자는 이런 취지였던 것 같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 말씀 중에 뭐 좋은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네. 나는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소통을 잘하겠다 이 말씀하셨는데 한번 지금쯤은 100일이 지났는데 성찰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께서 정말 우리하고 소통하고 있는가? 야당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리고 통합의 정치를 강조하셨는데 정말 통합의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대통령 인사가 마무리가 됐는데 네. 정말 통합적인 인사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저는 뭐 좀 달리 보고 있는데 네. 지금 뭐 많은 언론들이 코드 인사, 보훈 인사 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이 당정청이 일제가 돼서 이제 정기국회가 오니까 네. 여러 가지 입법을 잘하고 또 예산으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자 이런 결의를 다지는 그런 자리인 건 이해가 되지만 네. 오늘 북한이 도발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이에 대해서 정색을 하면서 언급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보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자축이나 이런 분위기는 갖지 말자 정도로 말씀을 끝내셨고 대통령 말씀이나 당 지도부 말씀 가운데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어떤 그런 말씀은 전혀 현재까지는 안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북한이 도발한 상황에 뭐 우리 청와대나 여당에 아무 이야기가 없다면 그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국민들께서도 그런 좀 다소 의아하게 생각하고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NSC 회의에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신 걸로 나오고 있는데, 네. 네. 어쨌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은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이 정부의 인사에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사실은 예.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야당도 좀 인식을 바꿔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말하자면 정부의 여당에 대해서 인사를 추천하면 마치 야합하는 것처럼 보여서 인사 추천을 안 하거든요. 사실은 예. 안 하면서 또 같이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약간의 어떤 공백이 사실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뛰어넘어야 될 사실은 같이 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NSC 그렇군요. 회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으셨고요. 네. 안보실장이 주재를 했고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를 했는데 네. 이 을지훈련을 2부를 계속 계획대로 잘 진행을 하겠다 네.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 오늘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이 다 모인 자리라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따끔한 정부의 그 비판과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이야기했어야 되겠다 이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북한 이슈가 뜨거운데요, 아침부터.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반나절 전에만 해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재판이 정말 세계의 재판으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이 됐었습니다. 일단 두 분 재판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은 뭐 5가지 그 요건에 대해서 다 유죄 판결이 나왔죠. 네. 실제로 12년 했는데 5년 했고 다른 두 사장단 미래전략실은 4년 또 두 분은 이제 집행유예까지 나왔습니다만 우선은 객관적으로 보면 이제 독대에서 직접적인 어떤 그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적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암묵적 요청을 했고 네. 또 미르재단 스포츠재단이든 정유라의 지원이든 간에 최순실의 어떤 사익이었고 그 최순실의 사익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원을 했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이재용의 네. 그
뇌물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됐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사익에 대한 직접적인 것 아니고 또 승계라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아직도 어떤 결과를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5년 정도의 형을 줬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한편으로는 이제 적실성을 가지면서도 또 양 입장에서는 또 찬반 양 입장에서는 둘 다 네.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결과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데 이 판결문에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유착 네. 지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앞으로 이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모두 다 이거를 큰 경계 대상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네. 교훈을 얻어야 되겠다. 그런데 특히 사실은 오늘 그 재판부가 이야기했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고 네. 삼성 측은 수동적으로 응했다 해서 양형을 참작을 해가지고 사실 법정형으로 최저형을 준 그랬죠. 셈인데 네. 지금 이 정치 권력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강요를 했던 측면, 이것들 정말 정치 권력은 자제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정말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네. 이 재판이 앞으로 고법 가고 대법에 갈 텐데 굉장히 논란이 될 수는 있겠다 싶어요. 이 재판의 어떤 판결의 논리에 보면 네.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겠다. 일단은 이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인정을 해서 최순실 씨가 얻은 금전적 이득이 바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익으로 이렇게 본 측면, 이게 과연 가능한 건지에 대한 경제 공동체에 대한 어떤 문제는 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 관계만 봤단 말이죠. 네. 그 다음에 명시적 청탁이 없는 상황에서 묵시적인 청탁이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서 오고 가서 이것들이 뇌물로 인정된 이 문제, 네. 이것들도 과연 가능한 건지, 형사 재판에서 굉장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어떤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증명이 안 된 상황에 이 피고인한테 불리한 판결이 내려졌단 말이죠. 그래서 네. 이 형사 재판의 원칙에 좀 어긋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들이 고법 대법 가서 어떻게 될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아마 삼성은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1심 재판부의 어떤 허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네. 어쨌건 정치권도 약간 온도차가 느껴지는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정경유착에 철퇴를 가한 판결이다 이랬고,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정치 사회적 압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은 검은 거래에 대한 뇌물죄 적용을 한 것에 의미가 있다. 그다음에 바른정당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재확인한 것이다. 약간의 온도 차이가 느껴지고 있거든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사과하라 이렇게까지 좀 강하게 공세를 취한 반면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좀 오히려 그 사회 전체가 삼성에 대한 또 혹은 그게 뭐 재판부에 대한 압박이 될지 모르지만은 모호한 부분이 있으면 사회적 압박이 있었다. 네. 좀 삼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2심, 3심 이제 고법과 대법까지 쭉 양측 모두 특검이나 삼성 측 변호인단 강하게 지금 1심 결과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갈 텐데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이 법원의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가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결정이 됐어요. 파격 중에 파격. 네. 이번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인사 중에 가장 큰 파격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파격 중에 파격이라고 그렇습니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인사청문회라는 산을 넘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요. 국민의당이 결국은 변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이번에 만기 출소하신 다음에 네. 추미애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에서 많은 분들이 하신 말씀을 보면 한명숙 전 총리는 굉장히 억울한 옥살이를 하셨다 이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대법원의 판단을 부인을 한 셈인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이 사법부의 독립까지 무시하면서 사법부를 흔들려는 지금 여당의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판단을 해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일단 한번 경고를 주고 으름장을 놓은 건데 네. 이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격적으로나 그동안 활동하신 거로 봐서는 뭐 큰 하자는 없어 보여요. 다만 네. 이분이 우리법 연구회 또 국제인권법 연구회, 그러니까 이 법원 내에 소위 진보적 판사들의 모임을 이끌어 오셨단 말이죠. 네. 회장을 2차례 다 하셨고요. 네. 그래서 너무 코드 인사가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좀 반대하는 기류가 강한 것 같고 네. 국민의당은 따져보겠다고 하는데 국민의당은 좀 엇갈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분위기는 좀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번 청문회가 진행되는 걸 봐야 판단할 수 있겠는데 지금 대법관도 안 지내신 분이죠. 그러니까 네. 상당히 파격이고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13기 아래란 말이죠. 네. 그리고 연세도 11살 아래이신데 네. 앞으로 굉장히 대법원을 지금 파격으로 가져가겠다. 그다음 이분이 제청을 해서 또 대법관이 많이 충원이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정말 지금 정부에 너무 코드를 맞추는 분들로 구성이 돼서 사법부도 정치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 김명수 후보자께서 이런 거는 불식을 시켜줘야 아마 네. 본인의 인사청문 간문을 쉽게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기자 앞에서 제일 먼저 나서서 하신 말씀은 이제 주변의 여러 가지 우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 30년 넘게 나는 법정에서만 있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 이런 약간 자신감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소신도 확실해 보이고. 가령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지금 저는 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검찰 개혁에 대해서 너무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 너무 대통령이 원하듯이 경찰에게 내줄 것 같지 않은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다만 네. 이분이 또 진보적 성향에다가 부산 출신에다가 그야말로 어떤 그 25기인가요?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젊은 층이기 때문에 네. 어떤 젊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지고 있는 또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고 또 보수 진보 이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갈등을 재발시키는 어떤 요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본인 스스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자기 성향대로 말하자면 대법관 자리를 채우지 않겠다라고 네. 하는 부분에 대한 정말 균형 감각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공표를 해야만 그나마도 매우 어려울 걸로 예상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국민의당은 눈치를 보면서 그나마도 호남 인사가 아닌 부산 사람에 대하여 얼마나 객관적인 어떤 입장을 내세울 수 있을지 그런 네. 면에서 정말 여당과 본인 후보 본인이 정말 깨끗하게 또 객관적이게 자기 말하자면 청문회 과정을 지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사법 신뢰도가 OECD 34개 나라 가운데 꼴찌 수준인 33이라 그러더라고요. 파격적인 어떤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이 정말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사법 개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번 한 주 전국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